안녕하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해볼 생각은 천원권에 들어간 인물이죠. 바로 태계 이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태계 이황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그 각 국가들의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들은 어찌되었든 그 국가들에서 대단히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5만 원권인 심사임당은 뭐 여성 인권 때문에 넣었다 치고 10,000원짜리에 들어가는 세종대왕님은 한글 창제만 해도 진짜 이미 넘사벽에 업적을 세우셨고, 율곡 이이는 그래도 관리를 하면서 임진왜란 전에 우리도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올바른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태계 이황에 대해서는 어떤 업적을 세우는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역시나 다른 조선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업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에다가 플러스 이 사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약간 안 좋은 단어인데 그런 사람이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아는 이미지랑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 인물들 중에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명성황후라고 알려진 민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민초들 입장에서는 완전 쓰레기고요. 김구도 사실은 잘 공부하시다 보면은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근데 단지 반일 그리고 통일을 막았다기보다는 북한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인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올려치기 한 인물이죠. 어쨌든 돌아와서 오늘은 이황 이야기니까 이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에다가 태계 이황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연관돼서 나오는 단어가 청백리입니다. 청백리.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대충은 느낌은 알지만은 정확히 모르고, 요즘 분들은 옛날 단어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청백리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미나이한테 청백리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백리는 청렴결백한 관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청백은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로 청렴결백의 줄임말입니다. 즉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욕심이 없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은 공직자를 일컫습니다. 특히 고려와 조선시대의 국가에서 특별히 선발하여 청백리안이라는 명부에 올렸던 훌륭한 관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대말은 탐관오리입니다. 그리고 이 청백리라는 거에는 재산에 대한 관심 여부도 포함된 개념인데요. 청백리의 핵심 덕목인 청렴결백은 재물이나 사적인 이익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청백리는 개인의 재산 증식에 큰 관심이 없으며 부정하게 재산을 모으거나 백성에게 피해를 주어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극도로 경계하는 관리입니다. 실제로 청백리로 선정되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청렴결백해야 했으며, 재산이 많으면 청백리로 녹선되는 데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청렴함을 지키는 것은 청백리라는 개념에 매우 중요하게 포함된 부분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청백리로 유명한 태계 이황의 유명한 일화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태계 이황이 서울에서 새들어 살 때의 이야기인데, 하루는 이웃집 밤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왔다. 밤이 익어 마당으로 떨어지자 퇴계는 손수 그것을 주워 이웃집으로 던졌다고 한다. 혹시 집안 사람들이 밤을 주워 먹을까 걱정해서였다. 지방에 머물 때도 마찬가지였다. 단양 군수 시절 관기였던 두양이 선물로 준 매화를 처음에는 뇌물이라 생각해 받지 않았다고 한다. 1552년 청백리로 녹선됐다. 녹선이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공직자는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래서 사관들이 그 태계 이황이 죽고 난 후에 기록을 남기는 게 졸기라고 하는데, 그 졸기에 따른 인물평이 바로 이렇다고 한대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자력으로 학문을 하였는데 문장이 일찍 성취되었고 오로지 성리의 학문에 전념하다가 주자전서를 읽고는 그것을 좋아하여 한결같이 그 교훈대로 따랐다. 빈약을 편안하게 여기고 단박을 좋아했으며 이끝이나 형세, 분분한 영화 따위는 뜬구름 보듯 하였다. 선조 수정실록 선조 3년 12월 1일자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따르면은 한 겨울에도 그 냉랭한 방 안에서 허름한 옷차림이나 의관을 정지한 채 경전을 읽는 딸깍발이 선비 같지 않았을까라는 게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인데 이렇게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면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왕은 자산 규모가 꽤나 컸던 지역 유지였기 때문인데요. 이왕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쌓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 이황의 유일한 상속자였던 아들 이준의 분재기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분재기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재산 분할 서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언장 같은 건데 거기에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왕의 아들 이준이 자신들의 자기의 자녀들한테 남긴 거겠죠. 이 분재기는. 근데 이 분재기를 남긴 게 1586년인데 그게 바로 이왕이 죽은 1570년으로부터 16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재산은 거의 다 이황이 물려준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재기에 나와 있는 그 재산의 총 합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이 조선시대는 이 선비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왕의 아들 이준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남긴 이 토지의 합계를 보면은 논밭 합쳐서 총 3,100두락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두락이라는 단어, 이 단위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 한 110평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은 약 36만 3,542평인데 아시다시피 이 한반도는 거의 대부분의 땅이 산악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평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6만 3,542평이라는 거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축구장 한 100개 정도 되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이 논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 중에서는 이 조선 반도의 0.3%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0.3%라고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시에 이 조선 인구가 2천만 정도였으니까 이 한 사람이 이 조선 반도에 개간이 가능한 땅 0.3%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비인데요. 이 노비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대마다 가격이 변화하긴 하지만은 이 소 한 마리에다가 이 면포를 더 얹어야지 이 건장한 남성 노비랑 바꿀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이 트랙터 가격으로 했을 때 한 명당 뭐 억 단위로 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왕의 아들 이준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남긴 총 노비의 수가 36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00두락이랑 367명의 노비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 조선 사회에는 어쨌든 양반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재산이 없으면 당연히 공부에 전념을 못 했겠죠. 그래서 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지방 지주들의 재산이 평균적으로 이 농가 밭을 합쳐서 300에서 400두락 정도였고 노비가 1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3,000두락에 이 367명이라는 거는 이왕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던 축에 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봐도 아까 청백리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죠. 재산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느냐? 뭐 마찬가지로 이왕의 선조들한테서 유산으로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적극적으로 재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왕한테서 노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왕이 노비를 늘릴 수 있었냐고 하면은 당시 조선에는 일천즉천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모 중에 한 명만 천인이어도 그 자식은 무조건 천인이 되는, 그러니까 노비가 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비를 되도록이면 양인, 그러니까 평민이죠. 평민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기록에도 남아있는데요. 번금과 범운 등을 불러다가 믿을 만한 양인 중에 부모가 있어 생업을 의탁할 수 있는 자를 골라 시집 보내고 죽동에 와서 살게 한다면 더욱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비랑 이 밖에 있는 양인이랑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아이를 자신의 노비로 취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게 불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천즉천이라는 법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이 같은 조선인을 노비로 쓰는 게 맞냐라고 지식인들한테서 이 성토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그렇지만은 이 도덕적으로는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이왕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토지를 가질 수 있었냐고 하면은 이왕은 결혼을 2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처와 후처가 처가에서 가져온 땅이 총 3군데인데 영천에 382두락 있었고 풍산에 148두락, 의령에 687두락을 이제 가져와서 거의 한 1000두락을 늘린 거죠. 거기에 더해서 그 자신의 노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다른 사람들한테 팔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일부러 강매하는 것도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연동에게 절대 방매하지 말라고 지시해 놓았으니 너도 이에 따라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다. 부득이 방매한다면 판매한다는 말이겠죠. 내년에 가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아니니 어쩌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동은 이왕이 소유한 영천 토지에 거주하던 노비였는데 이왕은 그가 토지를 팔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 꼭 팔아야 한다면 이왕 집안에게 팔도록 관건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왕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청백리라는 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백리에는 재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포함인데 이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재산 증식에 열을 올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관리로서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은 부정을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부정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 이 율곡 2 같은 경우에는 이 관직 총 재직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안 현감 총 2년 했고요. 종육품입니다. 성균관 대사성 1년 했고요. 정상품이고 형조 판서를 약 8개월 했습니다. 이 정이품. 그러니까 총 3년 8개월 관직을 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청렴했다기보다는 청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은 3년 8개월밖에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로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청백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 천원권의 인물이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단순합니다.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냥 그것 때문에 1000원짜리 지폐의 인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게 지금 이 지폐를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엄연한 국민주권 국가인데 일부러 노비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편법은 아니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지폐에 쓰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제 생각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